수능 시험을 마친 서울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3명이 숨졌고 7명이 위중한 상태로 현재 강릉과 원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고압 산소 치료 등이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펜션의 보일러 연통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모두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앞서 강릉시는 해당 펜션의 소방 관련 사항을 점검했지만 점검 대상에서 가스는 빠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사고 펜션에서는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사고 현장과 피해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여름 강원도 강릉시의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한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농어촌 민박 전수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다수 발견됐던 만큼 정부는 해당 펜션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 중에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되면서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서울 삼선동의 대종빌딩에 대해 응급 보강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공사 뒤에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건물을 사용할지 철거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와 관련해 특검 수사 발표 전 광주세무서가 삼성과 유사한 사례를 들면서 과세 여부를 물었고 금융위원회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명 계좌도 실명 계좌로 볼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으로 체험학습을 떠났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펜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3명은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밤사이 강릉과 원주 병원에서 고압 산소 치료 등을 받았는데 조금 호전된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국가수 등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학생 5명, 또 2명이 각각 있는 병원 2곳에서는 오늘도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고압 산소 치료를 계속합니다. 안타까운 이번 사고 현재 상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합니다. 네, 오선민 기자. 어제 사고가 발생한 펜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사고가 난 펜션 입구 쪽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입로부터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펜션 가까이 가진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곳에서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국가수,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나와 펜션 앞에 임시수사본부를 차리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펜션에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처음 접수된 시각이 어제 오후 1시 10분쯤이죠. 이번 사고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강원도 강릉 경포대 부근에 위치한 이곳 펜션에서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1시 10분쯤입니다. 2층 201호 객실 안에서 10대 학생 10명이 쓰러진 채 펜션 주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펜션 주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모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입에 거품을 문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시내병원 3곳으로 나뉘어 옮겨졌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3명이 숨졌습니다. 학생들이 묵은 2층 객실은 안으로 들어가면 위에 한 층이 더 있는 복층 구조인데요. 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2층 거실, 2명은 2층 방, 나머지 4명은 복층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가스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의 정확한 원인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선 단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이 끝나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펜션 안 곳곳을 측정해보니 150 ppm 농도의 일산화탄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허용 기준치보다 3배나 높은 가스가 검출된 겁니다. 또 베란다에 설치된 보일러 본체와 연통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보일러를 작동하면서 나온 가스가 이곳으로 빠져나왔고 발코니와 객실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온 게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가스 누출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강릉에서 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고 수습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어젯밤 9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정부와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피해자 지원 대책이 논의됐는데요. 1인당 300만 원 내 의료 지원과 500만 원 내 장례 지원, 합동 분향소 운영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 펜션 인허가 절차와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강릉시청 상황실에 마련됩니다. 향후 수습 상황에 대한 소식도 이곳에서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저동 사고 현장에서 JTBC 오선민입니다.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 학생들 가운데 5명은 현재 강릉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태가 걱정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수진 기자, 학생들이 어젯밤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강릉 아산병원 측은 어젯밤 9시 반쯤 5명의 학생들이 모두 고압 산소 치료를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3명의 학생이 2시간가량 치료를 받았고 이어서 오후 7시쯤엔 2명의 학생이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병원 측은 학생들의 상태가 이송 당시보다 호전됐다고 밝혔는데요. 한 명의 학생이 치료 중에 자신의 이름을 말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식이 없거나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꼬집거나 때리면 눈을 뜨는 등의 신체 반응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종 합병증 등으로 향후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가스를 흡입했을 때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고압 산소 치료 챔버, 어떤 장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기압보다 2~3배가량 높은 압력을 가해서 순수한 산소를 호흡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병원 측은 일반 산소 호흡기로 산소를 공급하면 일산화탄소 반감기가 90분이지만 고압 치료를 받으면 반감기가 20분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몸속에 남아있는 일산화탄소를 배출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압 산소 치료를 하는 이유는 의식 회복한 후에 혹시라도 있을 합병증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병원 측은 이야기했는데요. 5명의 학생들에게 오늘 오전 8시 반을 시작으로 하루 2번 이 치료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수진 기자. 일부 학생의 상태가 조금 호전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어제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학생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네, 권역센터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처음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25%에서 4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션에서 병원까지 학생들을 이송한 119 구급차에서도 산소를 공급했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병원 측은 학생들의 일산화탄소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예후가 좋아질 때까지 고압 산소 치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JTBC 이수진입니다. 이번에는 사고를 당한 학생들 가운데 2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갑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홍지용 기자, 밤사이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가족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원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 위중한 상태입니까? 네, 원주로 옮겨진 학생들은 이곳 원주 기독병원에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17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는 못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도착한 학생들은 곧장 번갈아가며 고압 산소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쯤 2명 모두 고압 산소 치료가 끝난 뒤에도 TICU, 외상 중환자실에서 약물 치료 등을 병행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와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피해 학생들이 사고 펜션에서 가까운 강릉에서 곧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100km가량 떨어진 원주까지 이송됐는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결국 고압산소 치료실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입니까? 네, 이 2명은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이곳 원주병원으로 옮겨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이송이 됐었던 강릉 동인병원에는 고압산소 치료실이 없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앞서 말씀드렸던 아산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실이 있었지만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치료를 받을 때 평균적으로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고압산소 치료실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원주 기독병원으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의료진은 임상시험 결과로 봤을 때
24시간 내에 치료를 받으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또 빠르면 빠를수록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 8시간 이내에 받았을 땐 효과가 좋을 수 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네, 홍지용 기자. 두 학생의 가족들은 밤새 병원에서 뜬 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직접 만나봤는지요? 네, 저희 취재진도 우선은 좀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학생들의 가족들은 밤에도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밤새 이곳 병원 중환자실을 지켰습니다. 외상 중환자실 앞에서 앉아서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의 아버지는 저희 취재진에게 처음에는 사람만 있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꼭 깨어나서 엄마 아빠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밤사이 자정 무렵 유은혜 장관이 찾아와서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받기도 했지만 부모를 직접 만나지는 않고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기독병원에서 JTBC 홍지용입니다. 참변을 당한 학생들은 서울 대성고의 3학년 문과반 남학생 10명입니다. 수능시험 성적까지 최근에 통지를 받은 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강릉으로 개인 체험학습을 떠난 겁니다. 대성고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업 기간에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교사들만 정상 출근해서 사고를 수습할 예정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를 당한 남학생 10명은 서울 대성고 3학년입니다. 모두 문과반 소속입니다. 현재 대성고 1, 2학년은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고 3학년은 개인 체험 학습 기간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이 끝나면 개인 체험 학습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교장 승인을 받고 갈 수 있습니다. 대성고 학생들도 그제부터 이달 24일까지 체험 학습을 신청한 뒤 함께 강릉으로 떠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펜션은 2박 3일 일정으로 예약했습니다. 대성고 관계자는 체험학습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그간 계속 보내왔던 것이라며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교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시에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어촌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여름에 전국에 있는 농어촌 민박들에게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이 됐었습니다. 이 시설도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정부가 현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7월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됐습니다. 농어촌 민박이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민이 살고 있는 주택에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허가제인 일반 숙박업과 달리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 230제곱미터 미만의 연면적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신고를 통해 비교적 쉽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반기 1회씩 정기 점검을 받게 되는데 지자체 인력 부족 등 이유로 불법 증축과 개조,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으로 운영되기 일쑤입니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부패 예방 감시단이 전국 농어촌 민박 2만 1,701곳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5,700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 펜션에 대해서는 아직 불법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네, 아이들이 있던 곳에서 새벽까지도 소리가 들렸다고 펜션 관계자는 경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건 오후 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119에 신고가 된 당시 상황은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12분 펜션 관계자가 119에 전화를 겁니다. 예, 119에 말씀하세요. 예, 여기 저동 펜션인데요. 펜션 관계자는 어제 묵었던 10명의 학생들이 쓰러져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신고합니다. 수능 끝난 학생들이 보호자 동의하에 숙박을 했는데 10명이 다 안 일어나고 이들 용품 물고 안 나와가지고 두드려봤더니만 쓰러져 있어요. 10명이. 10명이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 10명이 다 안 일어나요. 119는 곧바로 학생들이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숨 쉬는 건 어때요? 숨 쉬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저도 지금 전화 받고 빨리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펜션으로. 곧바로 구급차가 출동하고 119는 현장에 있는 다른 펜션 관계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이들 상태가 어때요? 아니, 입에 뭐 하얀 거품 같은 거 뿜으면서 자, 몸을 타고 문의를 봤더니 지금 그런 실정이라서 빨리 응급조치 어떻게 이거 해야 되나. 이 관계자는 계속 다급하게 현장 상황을 전합니다. 오바이 타고 막 숨 쉬고 그러는데 입에 뭐 거품이 막 나오고 그래요. 거품 뭐 10명 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첫 신고 1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결국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펜션에 그제 오후에 도착한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고기를 구워 먹었고 새벽까지도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펜션 주인에게 오후에 발견이 된 그 사이에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현재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가수 등의 수사를 통해서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학생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펜션을 찾았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해 예약했다고 펜션 주인은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그제 오후 3시 45분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주인은 학생만 10명이 한꺼번에 온 것이 이상해 이 중 한 학생의 부모와 통화를 한 뒤에야 방 열쇠를 내줬습니다. 짐을 푼 학생들은 오후 9시 반까지 고기 등을 구워 먹었습니다. 바비큐를 하며 저녁을 먹은 곳은 1층 건물 밖에 위치한 텐트 안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실내로 들어간 걸로 추정됩니다. 펜션 주인은 어제 새벽 3시까지 학생들이 노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묵은 숙소가 2층이라 움직이는 소리를 1층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12분경 학생들이 쓰러진 채 펜션 주인에게 발견됐습니다. 주인은 펜션 설비 점검차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1시 22분경 펜션에 도착했고 2시 3분까지 모든 학생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3명은 숨져 있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이고리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차관이 어제 서울에서 만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내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하고 모레 21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 참석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개발에 착수한 소형 무장 헬기 시제 1호기를 출고했습니다. 내년 1월 지상시험과 5월 초도 비행을 거쳐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 GM의 연구법인 분리에 그간 반대했던 산업은행이 동의를 했습니다. 대신 GM은 신설 법인을 최소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걸 사내 회장은 10년 뒤 보장을 문서로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는 한국 공장을 폐쇄하기 위한 절차라면서 오늘 8시간 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GS 홈쇼핑, CJ 홈쇼핑, 롯데 홈쇼핑, 현대 홈쇼핑, 상위 TV 홈쇼핑 업체 4곳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소납품업체의 재고 부담을 떠넘기거나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지난주 13일부터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제시된 집행기간이 일주일이라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삼성바이오 측에서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분식회계 결론에 따라 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도 오늘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강 부사장은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호흡기 감염 의심 증세를 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호흡기 이상 증상을 보인 신생아 3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사 증상을 보인 다른 신생아 3명의 감염 여부도 검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8시 13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의 한 변전소 5개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압을 적정치로 유지해주는 기계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나 정전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지난 2004년 미얀마의 앙산 수치에게 수여한 광주 인권상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내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와 인권 유린에 대해서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박치기 왕으로 이름을 떨친 프로레슬링의 김일, 또 한국 양궁의 원조 신궁으로 불린 김진호 두 사람이 선정됐습니다. 오늘 두 선수의 업적을 기리는 헌액식이 열립니다. 창경궁 야관 관람 이제 항상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밤 9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사전 예매 없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곧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 등 금융시장의 현안 등을 놓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관련해서 오늘 당정 협의가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정부가 오늘 오전에 발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2기 신도시 교통 개선 대책도 오늘 함께 나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한파가 주춤해서 산책도 좀 즐기고 싶은데 공기 상황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오늘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고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동해안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주의하셔야겠죠. 특히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진 만큼 산불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출근길처럼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7도, 전주와 대구가 12도, 또 광주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평양이 5도, 함흥이 9도로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평균 이맘때를 웃도는 기온 예상되고 대기 정체로 대부분 지역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고요. 기온은 일요일 낮부터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붕괴 위험에 처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서 오늘부터 응급 보강 공사가 시작됩니다. 정밀 진단에 앞서 주요 기둥에 보강재를 더 씌워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건물의 사용 여부는 보강 공사와 정밀 진단 이후에 결정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대종빌딩 2층에 있는 주 기둥입니다. 철근이 대부분 드러나 있습니다. 주변에 임시로 지지대를 덧댔지만 위태로워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이런 기둥 2개의 면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오늘부터 응급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둥 겉면을 콘크리트와 철판 등으로 감쌀 계획입니다.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총 6개 층에는 지지대도 설치됩니다. 보강 작업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는 이후 이 건물을 다시 사용할지 아니면 철거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강남구는 올해 3월 실시한 유관 안전 검사에서 이 빌딩에 A등급을 줬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인테리어 공사 중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최근 실시된 긴급 안전 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2등급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 13일부터 출입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건물에 입주한 76개 업체 중 절반 정도만 이사를 마쳤고 나머지 업체는 제대로 짐도 빼지 못했습니다.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로 1991년에 준공돼 3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3년 이상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했다면 병역을 자동으로 면제받게 됩니다. 배치할 곳이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 대상자는 11,000여 명에 이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복무기관에 3년 이상 배치받지 못한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들의 병역이 자동 면제됩니다. 병무청은 내년이면 장기대기자가 11,000여 명에 이른다며 이들은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 면제 제도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제도는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의 적체 현상이 나타난 건 현역병을 수용할 군부대의 수용 여력이 충분치 않고 병역 판정 검사 기준도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역 적체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사회복무요원 숫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연간 5,000여 명씩 3년간 15,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공항 출국장, 심지어 여객기 안까지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극성 팬들 때문에 피해보는 승객들이 많았죠. 얼마 전엔 팬들이 비행기표를 사서 타기까지 했다가 갑자기 내리겠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골머리를 앓던 항공사들이 이럴 때 물리는 위약금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이 공항에 도착하자 사진을 찍으려는 팬들이 몰려듭니다. 일부는 아예 비행기표까지 사 출국장까지 따라갑니다. 출국장까지 간 뒤에는 10만 원가량 위약금을 물고 환불받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다 내리는 경우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항공보안법상 모든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5일 홍콩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탔던 아이돌 그룹 팬들이 갑자기 내리겠다고 하면서 출발이 1시간이나 늦어졌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예약 취소로 출발이 늦어지는 사례가 대한항공에서만 연간 35건에 달합니다. 골머리를 앓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내년부터 위약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만 원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거리 노선은 위약금이 32만 원에 달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추가돼 노선에 상관없이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위약금은 공항 출국장까지 들어온 뒤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물게 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건강 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가 적용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소방당국은 강릉 펜션 사고가 보일러 연통이 분리되면서 가스가 누출돼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강릉시는 해당 펜션의 소방 관련 사항을 점검했지만 점검 대상에 가스는 빠져 있었습니다. 가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사항이 아니고 가스 공급자가 별도로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우려가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올해 7월 개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지자체인 강릉시로부터 받은 안전 점검 내역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 시설 기준은 적합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시설 점검 관련 항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가스시설은 지자체의 점검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시설 기준 점검에 이제 소방 부분이 그거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안전 부분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건물의 외벽까지는 가스공사 점검 대상이지만 그 외엔 가스 공급자가 별도로 점검해주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벽까지는 저희 검사 대상이고 그 안에 부분은 이제 가스 공급자가 점검을 해주게끔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펜션 같은 숙박시설 역시 가스 관리는 제대로 안 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로 총 14명이 사망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으로
체험학습 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인한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가스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보기 설치 의무도 없는 등 법적인 허점이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가 이렇게 반복돼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법적인 부분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시각이 어제 낮 1시 10분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의 개요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금 체험학습을 떠났던 이제 고등학교 남학생 10명이 이제 한 펜션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날 새벽 3시까지 주인이 학생들의 인기척이 있었다는 걸 보면 아이들이 그 이후에 잠든 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어제 오후 1시 한 10분경에 주인이 이제 아이들의 인기척이 원래 없으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10명의 아이들이 거기가 복층형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1층 방, 그다음에 1층 거실, 그리고 2층 방에서 각각 뭐 입에 이제 거품을 문 상태로 좀 발견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3명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을 했고요. 나머지 7명도 중상이어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 원인은 아마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상해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이루어지면 밝혀지겠습니다만 그 방 안에 있던 배관 연통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고 하고요. 일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산화탄소 농도가 150 ppm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8시간 기준으로 20 ppm 정도가 정상이고요. 최대 허용 한계치가 50 pp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던 건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주인이 발견했을 때 들어가서 문을 열었죠. 그리고 구조활동하려고 들어갔을 때 또 문을 열었잖아요. 환기가 된 상황에서 측정한 게 그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을 시간에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일산화탄소 이제 농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문제는 이제 가스 보일러가 있으면 가스보일러 이제 가스가 바깥으로 배출하는 이제 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연통이 빠져 있었으니까 바깥으로 배출돼야 할 일산화탄소가 아마도 이제 안타깝게도 이 방 안으로 지금 유입이 된 걸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허술한 안전 관리가 원인인 인재다 이런 지적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펜션이 개업 신고를 했을 때만 해도 안전 점검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스는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실 2013년에 원래 단독주택이었던 이 펜션을 게스트하우스로 바꾸고 이제 펜션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방 안전 점검을 받습니다. 소방 안전 점검 받는데 소방 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스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보일러하고 가스를 설치 업체 측에서 그냥 관리를 하는 거지 이건 안전 점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산화탄소라는 게 냄새도 안 나고요. 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는 이게 빠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중에서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 이 가스 누출 경보기만 설치돼 있더라도 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에서는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까? 네,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저도 이번 사고가 터지고 나서 알게 된 부분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정도부터 주택이나 숙박업 관련해서는 이제 가스 경보기 지금 설치가 이제 법제화되고 의무화돼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제화돼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5,000원 정도 하는 가스 경보기만 설치가 돼 있었어도 아이들이 그 경보를 듣고 충분히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설치되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제화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면 그래도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그걸 굳이 설치하려고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번 사고도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인재라고도 하고 법규의 미비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시설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뭐 다른 불법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농어촌 민박시설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관리 규정에 허점이 좀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는요, 이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분들의 소득도 증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손쉽게 이제 이 민박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법 사항들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한 2만여 곳의 이제 펜션 중에 전수조사를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실제 불법 개증축이나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게 5,700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 4곳 중에 1곳 정도는 불법 시설물이 설치돼 있거나 이제 증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국민들이 숙박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관리 자체가 허술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이번에 일어났던 이런 류의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으려는 그런 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딘가 가서 쉬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제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예전에는 연탄가스로 인한 중독 사고가 겨울철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도 뭐 뉴스에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보일러 가스 누출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지난 4월에 순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다음에 한옥 패션에서도 투숙객 8명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돼서 또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요. 뭐 일반 주택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산화탄소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학생들도 전혀 모르고 잠이 든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던가 아니면 가스 누출 장치 정도의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사실 경보만 울려도 사람들은 다 감지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주택에서도 그렇고 숙박업소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노출이 되면 감지를 못하면 사실 그냥 그대로 잠들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언가 이제 제도적이나 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펜션 주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펜션 주인이 어제 발견은 했지만 펜션 주인으로서는 본인이 이제 숙박업을 하면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쳤다면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 관련해서는 이제 지자체 의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전점검이. 근데 가스 보일러 관련해서는 보일러 설치업체, 그러니까 공급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일러 설치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이제 만약에 이제 연통이 빠져 있는 것 관련해서 본인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면 그쪽 책임자 역시 지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와 함께 이건희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 문제도 있습니다. 10년 전 특검을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서 4조 원이 넘는 비자금이 발견됐는데 당시 이에 대한 과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삼성의 오너 일가가 세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특검 수사 발표 직전에 세무서와 금융위원회가 주고받았던 공문 때문이었습니다. JTBC 취재진이 그 문제의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비자금 4조 5천억 원이 들어있는 차명계좌 1,199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좌들이 집중 개설된 건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10년 넘게 차명계좌를 유지하며 막대한 이자와 배당 수익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내린 차명 계좌라도 실명 계좌로 볼 수 있어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유권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이 유권 해석이 내려지게 된 배경을 추적했습니다. 특검 발표 11일 전인 2008년 4월 7일 광주 세무서가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세무서는 A기업을 예로 들며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묻습니다. 사망한 대주주가 자신의 자녀와 직원 명의로 금융기관에 차명 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관리하였음이 확인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가족과 임직원 명의로 차 도명 계좌들을 관리해온 정황과 일치합니다. A기업 대주주의 차명 계좌 개설 시기도 삼성 차도명 계좌가 개설된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 편람을 통해 공공기관이 차도명 계좌를 확인하면 배당과 이자 수익에 대해
90% 과세를 해야 한다고 해석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인 4월 11일 당시 금융위가 차도면 계좌라도 실명 계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광주세무서에 회신했습니다. 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인 이해선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의 전결이었습니다. 세무서가 이미 규정집에 나온 내용을 다시 물어보고 금융위 과장이 기존 원칙을 뒤집은 내용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6일 뒤인 2008년 4월 17일 특검 발표에도 세무당국은 전무후무한 해당 유권 해석을 근거로 이건희 회장 비자금에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1년분에 대해서 1,093억이 과세가 되었는데요. 그때 2008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면 약 10년, 소급하여 10년이기 때문에 1조 원 가까이 과세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JTBC 이호진입니다. 차명 계좌도 실명 계좌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황당한 유권 해석이 내려진 것은 삼성 이건희 회장 비자금 사건 때가 유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해당 유권 해석은 전례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의 유권 해석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정무입니다. 이건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실명 전환한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차명이라는 게 살아있는 자연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은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한 그 차명 계좌라도 실명으로 본다라는 게 실명법의 정신이거든요. 하지만 지난 2월 법제처에서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자 금융위 입장이 바뀝니다. 차명 계좌도 실명 계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던 2008년 당시 유권 해석에 대해 금융위가 취재진에게 보낸 답변서입니다. 그동안의 금융위 유권 해석 중 비슷한 사례가 없고 본인들의 기존 입장과도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런 해석이 만들어진 것일까? 특검 발표 직전에 질의서를 보낸 광주세무서를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금융위에 질의했던 A기업은 실존하는 회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금융위 담당 국장은 실무과장에게 책임을 밀었습니다. 해당 유권 해석을 내린 전 금융위 은행과장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금융위에서 다 대답을 했죠. 그 입장대로 제 입장도 같습니다. 해당 유권 해석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점은 묘하고 내용은 회개한 그런 금융위원회 유권 해석이 왜 하필 이때 광주세무서의 의견에 대한 답을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저는 당연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된 프랑스에서 이번에는 현지 경찰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위와 테러가 이어지면서 근무 환경이 열악해졌는데도 정부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본 프랑스 정부가 내무장관과 경찰 노조 대표와의 면담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경찰 모임인 분노한 경찰이라는 단체가 현지 시간 20일 밤 9시 30분 파리 최대 번화가인 샹젤리제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듭되는 시위에도 정부 보상이 충분치 않자 자신들이 직접 거리에 나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근무 환경 개선과 추가 수당 지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경찰 노조인 알리앙스도 현지 시간 19일 태업에 나설 것을 노조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긴급 상황에만 출동하고 순찰과 외건 수사 등 나머지 업무는 중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근 한 달간 전국적으로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와 스트라스부르 총격 테러 등으로 근무 조건이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조만간 노조 대표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경찰들이 면담에서 구체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면 당장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미국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학교 외벽에 그려진 우길기 문양 벽화가 이제 곧 지워질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한인 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거 결정이 갑자기 보류가 됐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코코넛 야자수와 사람 얼굴 뒤 우길기 문양이 선명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로버트 F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외벽에 그려진 벽화로 최근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학교와 교육부가 벽화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문양이 차용됐다며 철거를 요구해온 한인사회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사과까지 하며 철거를 약속했던 교육부가 갑자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벽화 제거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기고문 등이 실리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벽화 작가인 셰퍼드 페얼리는 문제의 벽화를 지우면 같은 학교에 그려져 있는 자신의 벽화도 지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벽화 제거에 앞장서온 한인 단체는 벽화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길기 문양의 문제점을 더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 무기승천기가 나치 문양처럼 심벌이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좀 알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겨울방학이 끝나는 1월 7일 이후 벽화 제거 문제를 다시 논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일본이 영국에서 원전을 세우려는 계획을 포기를 했습니다. 건설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요. 탈원전이라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히타치가 영국에서 추진해온 신원전 건설 사업은 약 3조 엔, 우리 돈으로 3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당초 1조 엔을 영국과 일본, 히타치가 분담하기로 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과 비용 증가가 원인입니다. もう限界だと思いますね。もう限界だよと国政府には言った。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전 한 기당 건설 비용은 2배로 뛰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 비용이 저렴해진 것도 원전 수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추진해온 터키 원전 건설도 비용 증가의 문제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기술 유지를 위해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하나 남은 프로젝트마저 좌초될 위기에 놓이면서 아베 정권의 성장 전략도 기로에 놓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 전략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이 수사로 전환되면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골프장 8곳가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청탁을 받은 바도 없고 비용도 모두 자신이 처리한 것이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을 감찰하고 있는 대검이 골프장 7, 8곳을 압수수색한 건 어제 오후입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친 사업가들의 명단과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골프장으로부터 명단 등을 제출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압수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사건을 뇌물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겁니다. 뇌물 사건의 경우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인데 법원에서 영장까지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사업가들과 골프를 친 것이 청탁과 연결돼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JTBC와의 통화에서 감찰 정보 수집을 위한 업무 수행 차원에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달에 한두 번 골프장에 갔고 비용은 각자 계산했으며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김태우 씨는 특정 매체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씨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언론 보도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김 씨가 비위 의혹을 제기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도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용증을 공개하고 김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는 청와대 근무 당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투자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한 매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윗선 지시를 받고 민간인 첩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김태우 씨가 속했던 반부패 비서관실은 가상화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때 정책 수립을 위해 업계 동향, 피해 양상 등을 조사했는데 이는 민정수석실 본연의 업무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인사 등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돌아 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우윤근 대사 측은 사업가 장모 씨가 2016년 4월 1,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쓴 차용증을 공개했습니다. 김태우 씨는 우 대사 측이 장 씨로부터 받은 돈을 총선 직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우 대사 측은 장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우 대사 측은 김 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코치의 폭행이 드러나면서 늘 메달을 쏟아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쇼트트랙의 또 다른 모습에 지금 충격이 큽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는 14년 전 처음으로 이 대표팀의 폭행 사실을 폭로했던 금메달리스트 변천서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심석희 선수도 말한 것처럼 폭행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1500m 레이스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 심석희 선수가 갑자기 힘없이 미끄러집니다. 당시엔 스케이트에 문제가 있어서 넘어졌다고 알려졌는데 심석희는 뒤늦게 진짜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올림픽 직전 당한 폭행 탓에 뇌진탕 후유증으로 정작 올림픽 무대에선 제대로 얼음을 지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법정에 선 심석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5년째 이어진 충격적인 폭행 피해 사례를 줄줄이 털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서 손가락이 부러졌고 성인이 돼선 폭행을 당한 뒤에도 휴대폰을 수시로 검사받는 탓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석희는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폭행 가해자가 징역 10월을 받고도 반성 없이 항소하고 또 옥중 편지로 폭행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용기 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심석희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조 전 코치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끊임없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또 쇼트트랙 관행처럼 이어진 폭행에 우울증은 물론 불안장애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숱하게 터졌던 폭력. 그동안 빙상계는 금메달만 내세우며 폭력을 묵인하고 또 방조하곤 했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이런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3기 신도시가 어디에 들어설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됩니다. 자치단체의 주택 공급 방안 등도 함께 나올 예정인데요. 그동안 후보지로 입에 오른 곳들 이미 한 차례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사이 4곳에서 5곳의 대규모 택지에 지어집니다. 총 20만 호 규모로 2021년부터 공급할 계획인데 이번에 우선 한 곳에서 2곳을 먼저 발표합니다. 이후 내년 6월까지 다른 신도시 입지도 확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간 시장에선 광명 시흥과 하남 간북지구, 김포 고촌 등 수도권의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돼 왔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 부지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입니다. 지난 가을부터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 지역 일대 토지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광명 하안동은 10월과 11월에 토지 거래가 98건 이뤄졌는데 이는 1월부터 9월까지 거래 건수를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에선 신도시로 지정되는 걸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아마 가을에 집값이 좀 크게 같지 않겠어요? 내린가 봐요. 이건 구도시인데요. 정부는 신도시와 별도로 서울 도심의 유휴지를 활용해 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도심을 개발하자는 서울시의 계획을 국토부가 받아들이면서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아라가야가 있었던 경남 함안의 고분 천장에서 별자리를 새긴 흔적이 나왔습니다. 5세기 말대니까 1500년 전쯤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천장에 별자리를 새겼을지 궁금해집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무덤 천장에 125개의 구멍이 새겨져 있습니다. 남두 육성이 빛나는 궁수자리와 전갈자리, 지금의 여름 밤하늘 모습과 비슷합니다. 5세기 말 아라가야의 무덤인 경남 함안 마리산 13호분입니다. 땅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장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덤에 묻힌 주인공이 다시 부활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지 않나. 무덤 천장 한복판에 있는 덮개돌에 뚫린 구멍은 그 크기와 깊이도 제각각인데 가장 밝게 빛나는 정갈자리를 가장 크고 깊게 새겼습니다. 무덤 내부엔 벽돌을 곱게 쌓아 올리고 붉게 칠했는데 규모나 화려함을 보면 가장 강력한 통치자의 무덤이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운 때인 여름에 별자리를 새겨 최고 권력자의 특별함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비슷한 시기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이런 별자리 흔적이 드러났는데 가야 고분에서 천문도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1500년 전 가야인들은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무엇을 꿈꿨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자아내게 합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루푸스라는 난치병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가 거꾸로 인체를 공격하는 병인데요. 발병 원인을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치료제 개발에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재승 기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만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루푸스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피부와 관절, 혈액, 신장 등의 다양한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1000명당 1명꼴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셀레나 고메즈도 이 루푸스로 인해서 지난해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진은 ETS1 유전자 변이에 주목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존 연구에 보고 있는 바 없는 T세포 증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향후에 이 T세포 생성과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면 기존 약물 한계를 넘는 치료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1살과 2살 난 아이들을 뜨거운 차에 15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법원은 아동 유기와 위험 방치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어맨더 호킨스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호킨스는 지난해 6월 텍사스주의 한 호숫가에 놀러 갔다가 아이들을 차에다 방치해놓고 레지던스 안에서 밤새 파티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예멘의 내전이 지금 3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휴전이 시작됐다고요? 네, 그 예멘 정부와 반군 양측은 최근에 유엔 중재로 열린 평화회담에서 호네이다 주의 휴전과 또 3주 안에 동시 철군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휴전이 개시가 된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휴전 첫날인 18일 오전부터 이 호네이다 주에서는 교전이나 공습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네이다 항구는 예멘으로 유입되는 구호품과 식량 등 물류의 70%를 차지하는 요충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입국이 거부돼서 애를 태웠던 예멘인 어머니의 요청이 결국 수락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2살배기 압둘라 하산은 뇌질환 치료를 위해 미국 국적인 아버지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찾았지만 곧 사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멘에 있던 그 어머니가 미국에 입국하기를 원했지만 그동안 미국 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들어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이 집중됐고 결국 미국 정부는 이 어머니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스모그 유입, 초미세먼지, 그리고 내일도 나쁨인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고 어제보다 공기가 더 탁합니다.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먼지는 그대로 쌓이면서 내일도 대기 정체로 인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호흡기 관리 정말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미세먼지에 익숙해지는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내 코 정말 정직하다. 비염 심한 날이 미세먼지 심한 날이다 하셨고요. 미세먼지는 대체 왜 존재하는 거냐? 날씨가 정말 할 말이 없다고 반쯤 포기하신 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3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재판을 할 수 없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5명은 재판 업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이유가 없다거나 이유가 있어도 징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판사도 5명에 이릅니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하고 6개월이 지나서 나온 결론입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게 내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정직 6월입니다.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인 1년 정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통합진보당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규진 부장판사,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이민걸 부장판사가 이 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행정처의 요청대로 통합진보당 선고를 연기한 사실이 인정돼 정직 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상원, 정다주, 김민수, 시진국 등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들은 감봉, 문성호 판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건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며 징계를 청구한 13명 중 8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불문에 붙이거나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국회가 법관 탄핵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판사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거 다른 징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뒤흔든 판사들에게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는 겁니다. 이어서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재판부만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한자를 인용해 지록 위마 판결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판사가 재판을 논평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글 하나로도 정직 처분을 내렸던 대법원이 이번 사법농단에선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판사 뒷조사를 하고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데도 징계 사유 대부분이 직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인 것도 논란입니다. 특히 징계가 청구된 13명 중 대부분은 정직 이하의 징계 또는 부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속 재판을 할 수 있어 사법농단 의혹을 비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장 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했던 수원지법 차성환 판사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정직 1년이 한 명도 없다며 탄핵을 위한 국회 청원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나중에 검찰 수사로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안에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정 기간 재판에 임할 수 없는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 징계 절차에 회부된 지 6개월 만에 여러 가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법관의 신분 보장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습니다. 헌법 106조에 보면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법관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과 달리 법관은 징계 처분으로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직 감봉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 목적은 법관들을 보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관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해서 재판을 독립해서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근데 이거는 재판을 독립을 완전히 처음부터 침해한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 처분이. 두 번째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그런 차원도 결국 사법권도 국민의 권리거든요. 네. 우리가 국민 주권주의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헌법 규정돼 있지만 결국 그것도 국민 주권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아마 법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뭐 엄중한 징계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유사일에. 그러나 국민적 눈높이에 봤을 때는 국민 주권주의 원칙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한 처분이다.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재판에 임할 수 없는 정직 처분. 뭐 길게는 1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했고 이것도 뭐 길어야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미흡하다 아니다 떠나서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농단이란 그 실체를 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징계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걸 살펴보니까 이렇게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직 6개월이라는 건 상당히 좀 미흡하다 볼 수가 없는데 이규진 부장판사는 이제 그 지난 대법원 때 대법원 때 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에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나오게 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민걸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그 소송을 어떤 도와주는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창현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그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자신이 맡은 통합진보당 사건의 심증을 노출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노출하고 그리고 선고를 연기해달라 요청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 결과에 직접 관여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인데 정직 6개월, 3개월로 됐고요. 나머지 5명, 징계 회부된 5명 중에 사람 중에 5명은 감봉이나 견책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2명은 불문, 사연이 있지만 불문을 붙인다 이런 것이고요. 나머지 3명은 무혐의 처분 이렇게 받은 사건입니다. 네,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뒤흔든 판사들에게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 뭐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뭐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네. 자, 징계 사유를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직무 의무 위반이 있고요. 품위 손상인데 품위 손상은 직무 의무 위반에 비해서도 더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품위 손상이라면 뭐 정말 너무나 많은 걸 포괄할 네. 수 있는 거죠. 자기 사생활에서 뭔가 좀 음주운전을 했다든 그것도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원의 재판, 판사들의 재판에 직접 관여한 사건이고 그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그런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징계를 하려면 직무 위반이라고 해서 분명히 적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정말 뭐 이민걸 판사 또 방창현 판사 2사람만 네. 지금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법관의 품위 손상이라는 두루뭉술한 징계 사유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직무 위반 그러면 또 형사 문제가 될 수도 네.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도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좀 힘들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뭐 법원의 징계와는 좀 다른 형사 네. 절차이기 때문에 뭐 강제 수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에서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한 징계를 한 것을 보면 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네.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뭐 직권남용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린 판사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뭐 이것과 비교하면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당시 이제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부장판사의 판결을 한 그 1심 법원에 대해서 이건 뭐 지록 위마다 네. 누구 다음을 다 하는 것을 이렇게 뭐 눈 감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뭐 그 비판의 어떤 뭐 적절성은 차제로 하고서 이건 재판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재판을 보고 본인의 소회를 얘기한 것인데 그것도 물론 적절치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때 정직 2개월 받은 것을 감안하다면 이런 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또 재판에 어떤 그 관여했고 그래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이런 사건에서 정직 3개월, 정직 6개월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충분히 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이처럼 이번 징계 결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확산된다고 한다면 법관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래서 법관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네. 탄핵에 의해서는 파면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있거든요. 그 말은 법원의 어떤 그 견제는 국회의 탄핵 심판 절차에 의해야 한다. 이런 걸 규정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징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설왕설래가 있었을 때 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느냐 그런 문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또 위헌 논란도 있으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게 헌법이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에서는 사법부가 지금 아무것도 견제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국회가 탄핵 절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꼭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 절차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재판 결과에 관여한 영향을 미친 그런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특별재판부보다는 탄핵 절차로 법원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노동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이학재 의원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몰려든 바른미래당의 성난 당원들에게 쫓겨서 기자실에 몸을 숨기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당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바른미래당 당원들의 기습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아저씨, 위원장님 놓고 가세요. 위원장님 놓고 가셔야지. 양심이 있으면 놓고 가세요. 바른미래당 몫인 정보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탈당하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정보위원장 내려놔라! 이학재! 먹지 않냐고 바른미래당 왔습니까? 차한당은 지금 장문합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답다 친박 철새라는 공격도 쏟아졌습니다. 이 의원은 한 방송사 기자들이 일하는 부스로 피신했습니다. 20여 분간 발이 묶였지만 자기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당직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또 뭐 내려놓으라든지 또 사퇴했다든지 이랬던 사례가 전혀 없어요. 당원들의 보호를 받아 빠져나가는 길에도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의석수가 늘어난 걸 반겼지만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친박계 한 의원은 침 뱉고 집 나간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도 되나, 복당 이유가 보수 통합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치적 살길을 찾기 위해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처벌을 세게 하는 것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미리 정하는 지정운전자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에게 맥주가 담긴 술잔이 건네집니다. 하지만 거부합니다. Not tonight. I'm driving. 안전하게 집에 가야 한다며 영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You must arrive safely. So I'll drive. 아일랜드의 지정 운전자 캠페인 광고들입니다. 미리 술을 마시지 않을 사람을 정하자는 겁니다. 식당에서는 음료수도 무료로 줍니다. 올해로 14년째인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현재 250여 곳에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정 운전자 연령대는 18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젊은 층이 절반 넘게 호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서도 수년째 이런 캠페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지정 운전자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인기입니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은 건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단속 기준 때문입니다. 독일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고요. 스웨덴은 0.02%입니다. 체코처럼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높이고 과음 문화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윤창호법 일부 내용으로 내년 6월부터 0.03%로 강화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저녁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도주하는 용의자를 쫓아 선로에 들어선 2명의 경찰이 진입하는 통근열차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2 경찰 모두 어린아이를 둔 아빠인 것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동료들과 지역 주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17일 멕시코 톨루카의 한 직물 창고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치솟은 검은 연기가 도심을 모두 메울 기세입니다.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적 화물선이 영국 코널주 인근의 한 해안에서 강풍에 밀려 좌초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셌는지 16,000톤급의 화물선이 통제력을 잃고 흔들리며 암초에 부딪힌 건데요. 타고 있던 선원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배는 한쪽으로 5도 정도 기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밀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배를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초등학교 학예회에서 학부모가 난투극을 벌이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보다 좋은 위치에서 자녀의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 싸움을 하던 것이 육탄전으로 번졌습니다. 애꿎은 아이가 떠밀려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2 여성의 남편까지 가세해 학예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은 천사와 어린 양의 복장을 한 채 평화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눈앞에서 벌어진 싸움에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사태는 진정됐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이런 행동은 부모가 아이의 교육을 망치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슴을 밀렵한 혐의로 복역 중인 수감자에게 미국 미주리주 법원이 색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감 기간 1년 동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애니메이션 밤비를 시청하도록 한 건데요. 영화는 아기 사슴 밤비의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밤비의 엄마도 밀렵꾼의 총에 목숨을 잃는데요. 앞서 남성은 수백 마리의 사슴을 밀렵한 혐의로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영화를 본 남성이 부디 사슴의 고통을 이해하길 바란다는 반응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진 마음을 또 한 번 무겁게 만드는 소식. 강원도 강릉의 펜션에 갔던 고3 학생들 10명 가운데 3명이 숨졌고요. 7명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또 이런 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사고 현장을 비롯해서 전방위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또 사고가 나고 나서야 늘 그렇듯 정부의 관련 대책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사고 현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선민 기자, 간밤에도 계속해서 7명 학생들이 이제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사고 원인에 대한 현장 조사도 또 시작이 될 텐데 먼저 아이들이 쓰러져서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가기까지 사고 상황부터 전해줄까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사고가 난 펜션 입구 쪽입니다. 강릉 경포대 부근에 위치한 이곳 펜션에서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1시 10분쯤입니다. 2층 201호 객실 안에서 10대 학생 10명이 쓰러진 채 펜션 주인에게 발견됐습니다. 모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입에 거품을 문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시내병원 3곳으로 나뉘어 옮겨졌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3명이 숨졌습니다. 학생들이 묵은 2층 객실은 안으로 들어가면 위에 한 층이 더 있는 복층 구조인데요. 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2층 거실, 2명은 2층 방, 나머지 4명은 복층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7명 학생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네, 5명의 학생들은 현재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고압 산소 치료를 끝내고 어젯밤 9시 반쯤 학생들 모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측은 학생들의 상태가 조금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식이 없어 대화는 불가능하지만 꼬집거나 때리면 눈을 뜨는 등의 신체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로 옮겨진 2명의 학생들도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았는데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 11시쯤 고압 산소 치료가 끝난 뒤 외상 중환자실에서 약물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와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병원에 있는 7명 아직 의식은 없는 상태인 거고요.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사고 원인도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스가 누출돼서 중독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경찰은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선 단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이 끝나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펜션 안 곳곳을 측정해보니 150ppm 농도의 일산화탄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허용 기준치보다 3배나 높은 가스가 검출된 겁니다. 또 베란다에 설치된 보일러 본체와 연통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보일러에서 나온 가스가 이곳으로 빠져나왔고 발코니와 객실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온 게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가스 누출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고 수습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어젯밤 9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정부와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피해자 지원 대책이 논의됐는데요. 1인당 300만 원 내 의료 지원과 500만 원 내 장례 지원, 합동 분향소 운영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 펜션 인허가 절차와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수습본부는 강릉시청 상황실에 마련됩니다. 향후 수습 상황에 대한 소식도 이곳에서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저동 사고 현장에서 JTBC 오선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고가 난 이후 내가 또 다른 김용균이라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백인 대표단입니다. 최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죽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동생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내일 같았습니다. 조선소 현장하고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백인 대표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고가 알려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들에게 김 씨의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명 하나 없는 곳에서, 때로는 돌과 분진이 퍼붓는 곳에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홀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관련해서 인원 지원 없이 작업 시에 적정 인원 수가 지켜지지 않아 바로 내일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조선소에서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죽음이 일어납니다. 2년 전에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광석을 이송하는 설비를 점검하는 동지가 그때도 혼자 작업을 했고, 백인 대표단은 더 이상 김용균 씨 같은 죽음은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 면담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대표단은 이번 주 금요일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이어서 김 씨를 기리는 촛불 추모제도 열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불이 난 집으로 들어가서 90살 할머니를 구했던 스리랑카인이 한국 영주권자가 됐습니다. 제일 기쁜 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디열 기자입니다. 스리랑카인 니마 씨가 환하게 웃습니다. 손에는 코리아가 새겨진 영주증을 들었습니다. 한때 불법 체류자였던 니마 씨가 이제 한국에 살며 취업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내 기분 너무너무 좋아해요. 니마 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한 주택에서 불이 나자 안으로 뛰어들어가 90살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셌던 탓에 목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가스를 마셔 폐도 크게 손상돼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상자로 지정했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치료 때문에 임시로 받은 거주 비자가 끝나면
쫓겨날 처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가 니마 씨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짐을 덜게 된 니마 씨는 이제 집에 갈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올 때 하고 싶어요. 가족 사람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첫 공로 영주권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찾을 예정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한국 다 사람들 너무 사랑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계엄군 30명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국립현충원에 있고 계엄군 출신 70여 명은 연금과 수당 등으로 164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고요.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보다 5.18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족을 희생당한 유가족들이 옛 전남도청 옥상에 모였습니다. 당시 24살이었던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렸고 자식들 다 때려주고 있어.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현충원에다 그렇게 모셔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상에 그것이 말이 될 소리요. 8살 어린 아들을 잃은 아버지도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국민학교 1학년짜리 이창현이가 그때 죽었어요. 예무순역 청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유가족들은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 죽인 놈을 현충에다 갖다 묻어놓고 뭐 보상금 줘? 세상에 이런 분한 꼴이 어디가 있냐고. 일각에선 명령에 따른 일반 병사들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게 아니라 정부가 보훈 대상자로 지정해 부상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에 세운 공로와 공무상 피해를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진에 투입돼서 뭔가 공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시민을 적으로 봤다는 거라는 건데요.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해 5.18 계엄군 출신 국가유공자를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날이 풀려도 마음 놓고 산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들면서 대부분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질 만큼 산불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7도, 전주와 대구가 12도, 또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5도, 함흥이 9도로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로 대부분 지역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오후까지 비 소식 있고 기온은 일요일 낮부터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3명이 숨졌고 7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보일러 연통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밤사이 사고 펜션에서는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대성고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변이 발생한 강릉 펜션은 지난 여름 시에 농어촌 민박시설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수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된 농어촌 민박인 만큼 이번에 사고가 난 시설도 불법 여부가 있는지 정부가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붕괴 위험에 놓인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서 오늘부터 응급 보강 공사가 시작됩니다. 우선적으로 주요 기둥에 보강재를 더 씌워서 안전성을 확보한 뒤 정밀 진단을 통해 건물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정부가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택지 개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책도 오늘 동시에 나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